조용한 마을이 발칵 뒤집어진 그날. 사건은 작년 8월 동네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맞아요. 우리 미용실 앞에서 진짜 친형제단처럼 이렇게 지냈어요. 아이고 근데 너무 잔인하게 밟아버렸어. 쓰러진 최 씨의 머리를 발로 차는가 하면 잡아 끌기도 합니다. 아하. 아니 이미 의식이 없잖아요. 네. 이내 최 씨가 움직이지 않자 그대로 방치하는 가해자. 몸싸움이 시작되던 때 이를 말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목격자이자 최초 신고자였던 인근 업소 사장은 그날을 잊을 수 없다 합니다. 덕수기장 싸우는데 어떻게 내가 말렸지. 그 사람이 가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이 레진타인지도 모르니까. 부르고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입이 피나고 꿀이 피나더라고요.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최 씨를 바라보기만 하던 남자. 가해자 박 씨는 동네에서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 합니다. 성격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돈을 써서라도 이 사람을 다 자기가 거느려야 되는 성격이에요. 자기가 왕이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졌어. 박 씨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던 사람이라 합니다. 많이 싸우는 것도 몇 번 봤고 친구들도 때리고 하는 것도 있고 자기 말하고 다르다고 병 던져갖고 유리도 깨고 뭐 영향력이 좀 있었죠. 동네 사람들이 거의 그 사람 영향하에 보험도 들어주고 뭐 이런 뭐 일자리도 그렇고 뭐 이런 쪽으로 좀 영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많이 참는 셈이죠. 성공한 사업가였다는 박 씨. 주변에선 아무도 그에게 맞서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함께 술집을 운영했던 아내 성미 씨는 그런 단골 손님 박 씨가 늘 불안했다 합니다. 거의 이제 사람들 모이라고 해서 술 먹으면 뭐 그분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자꾸 겪을수록 그분의 본성을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안 좋은 부분을. 그래서 이분은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술만 먹으면 조금씩 폭력성을 드러냈다는 박 씨. 아이고. 주치 폭력이 사건이 벌어지기 약 예. 3주 전. 남편과 박 씨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합니다. 제가 화장실 갔다 온다고 갔다 왔는데 이 허리 벨트를 하잖아요. 그랬는데 벨트를 하고 이렇게 주춤주춤 해갖고 올리니까 그 X가 그랬단 말이에요. 응? 지금 똥 싸고 왔냐 그러니까 내가 뭔 똥을 쌌냐? 똥 안 싸고 왔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랑이 형님 왜 지금 손님들도 계신데 똥 얘기하냐고 똥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새끼 봐라. 어디서 내가 똥 얘기하지도 않는데 아유 정말. 한바탕 소동을 벌인 다음 날, 박 씨는 지난 발미를 사과하겠다며 부부의 포차를 다시 찾았습니다. 똥 얘기하고 그 다음날 사과한다고 오고 그 다음날 소주잔 던지고 그 이후로는 안 온 거죠. 저희 가게를.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말을 남긴 채 포차를 떠났던 박 씨. 하지만 문제는 8월 18일 어둑한 새벽에 벌어졌습니다. 제가 포차를 12시에 끝났어요. 나와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나하고 눈이 확 마주친 거예요. 난 너무 무서워갖고 막 그냥 집 방향 쪽으로 여기 올라오는 쪽으로 막 올라오고 있었고 그랬더니 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네 집 올라가려고. 늦은 시간 다짜고짜 집을 찾아오겠다는 박 씨의 말에 초긴장 상태였다는 성미 씨. 그렇죠. 여기서 숨죽이고 있었어요. 여기서. 어떤 상황일지 모르니까 너무 화가 났으면 내가 피하려고 했고 그래도 얘기할 정도가 되면 나서서 하려고 여기서 덜덜덜 떨고 있다가 여기 딱 왔다 갔다 몇 번 했는데 여기 있는데 한테 연락이 온 거죠. 네 남편 아무래도 여기서 길에 쓰러져 있는데 너가 당장 와야 될 것 같다.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간 성미 씨는 이곳에서 쓰러진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저기군요. 예. 네. 구급대원이 계속 심폐소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여보 이게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지금 의독하시고 심폐소생 중이니까 옆에 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긴박했던 그날의 상황. 영문도 모른 채 쓰러진 남편을 마주해 있던 아내 성미 씨. 근처에 있던 박 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신랑 왜 그러냐고 내가 딱 그러고 를 봤어요. 그랬더니
가 여기 앉아갖고 나한테 너 때문에 우리 신랑 그렇게 됐다고 네가 그랬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근처 대학병원에 급히 이송됐고 3일간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남편은 끝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식물 인간이 될 망정 우리는 다 그랬어. 제발 좀 살려만 주시라고. 우리 딸이랑 우리 아들은 막 무릎 꿇고 선생님한테 막 빌더라고. 엉엉 울면서. 우리 아들 그렇게 우는 거 나 처음 봤어요. 사인은 머리 손상, 아스팔트 도로에 뒷머리를 크게 부딪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휴. 아,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예. 어떤 말로 위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방향이 저희 집을 가는 방향이고요. 그 가해자의 집을 가려면 일로는 못 가는 거거든요. 상황이 벌어진 내용을 저희가 추측하자면 전화로 어머니께 모욕하면서 집에 찾아와서 널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던 거를 시행하러 가는 길을 말리다가 늘 가족이 최우선이었던 고 최덕규 씨. 그런 아버지와의 추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빠 소원. 소원이면 딸내미 시집가는 거지 뭐. 아이 빨리 빌고. 이랬어. 그럼. 인상도 좋으세요. 가정적이시고 예. 그렇죠. 이게 아버지랑 엄마랑 이제 시골에서 고추 따고 있는 영상이거든요. 고추 농사만 한 30년 하셨다고 하는데 올해 수확은 좀 어떠세요? 망했는데요. 망했어요? 뭐가? 부모님이랑 이제 장난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들도 동영상 찍은 적도 있고. 늘 딸의 끼니를 걱정하던 아버지. 매일같이 저녁을 지어 딸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김치찌개가 가장 그립다는 지수 씨.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아휴. 우리 아빠 마지막 모습이 누구한테 맞은 모습인 게 이게 맞나? 거기서 갑자기 지금까지의 그 태도를 돌변해서 막 깨운다든가 당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보이기는 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머리를 발로 한번 찬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점차적으로 이제 사태 파악이 되는 거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아하.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인 검사 측은 피고 박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가족들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소중한 내 아버지를 사망케 한 자의 죗값이 고작 3년 6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3년 6개월이요. 당시 박 씨는 만취한 상태였고 범죄 전력도 없으며 게다가 유족 구조금을 가해자 측이 지급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상 참작을 한 겁니다. 아하. 그 범죄센터에서 이제 장례비랑 치료비랑 그 생계비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유족 구조금이라는 거를 이제 저희한테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유족 구조금이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세요? 네, 저희는 그 가해자랑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지불한 거 가지고 감형이 될 수 있었다는 그 생각을 저희는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국가기관의 안내에 따라 유족 구조금을 지원받았을 뿐인데 어떻게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걸까? 유족 구조금은 살인, 상해치사 등 강력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국가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생계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범죄 피해 구조금을 말합니다. 국가가 유족들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에 국가 측은 일단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범죄 피해자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먼저 구조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그 금액을 청구하는 이른바 구상권을 가해자에게 행사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유가족들은 약 1억 4천만 원의 구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아, 참. 그게 나중에 혹시 이런 문제가 한 0.1%도 0.01% 있을 거면 안 받았죠. 그리고 그렇겠죠. 그 네. 범죄센터에서 만약에 그 가해자가 이 금액을 갚으려고 시도를 했더라면 그럼 그 내용을 저희한테 분명히 알려주었어야 되지 않았나.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이 유족 구조금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판단합니다.
3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통상 보면은 뭐 한 5, 6년 정도 선고되는 게 통상적인데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피해자 유족 구조금 그거를 받은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 구조금을 받는 것이 그 향후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전혀 고지를 안 했는데 가해자에 대한 감형 사유로 양형 참작 사유로 반영된다면 안 받았을 것입니다. 재판 초기부터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만 수백 장을 제출했던 유족들. 단 한 번도 합의를 고려하지 않았다 합니다. 게다가 가해자 측이건 약 2억 원의 공탁금 역시 거부했던 상황. 이렇게까지 합의 의사가 없으셨는데 억울하시겠습니다.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진술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팜플렛을 주시더라고요. 범죄 피해자 센터가 있으니 시간 될 때 여기 가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신설이 생겼다. 이제 장례비, 아버지 장례비랑 이제 치료비, 그다음에 생활 구조금 해가지고 엄마는 이제 생업을 잃으셨고 그다음에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모든 것을 잃은 최 씨네 가족에게 범죄 피해자 센터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니 더욱 신뢰가 갔다는 가족들. 당연하죠. 우리처럼 합의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까 나가서 지원해주는 거다. 합의를 보든 합의를 안 보든 우리한테 그 돈을 지원받았음에 불이익이 없냐. 분명히 그런 거 전혀 없고 청사든 민사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우리 유가족이 피해를 보는 건 전혀 없다. 나가서 그냥 범죄 피해자니까 지원해주는 거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가족은 상담 내용도 꼼꼼히 정리해두려 녹취도 진행했습니다. 이제 한 친구는 저도 오고 싶은 마음에 이걸 받았다고 해서 뭐 소개도 준다고 이런 식으로 실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분들은 손해보지 않게 최대한 더 받으시거나 이런 방법을 취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손해보시는 거는 꼭 피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유족 측에게 손해가 없다던 상담 직원. 하지만 유족 구조금이 판결에 영향을 준 상황. 상담을 진행했던 기관은 어떤 입장일까? 간이계 사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사법부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걸 관리지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예? 그걸 고지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안 해주셨잖아요. 저희는 상담을 해줬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유족 구조금이 나가는 기관은 법무부가 아니라 검찰이지 않습니까? 센터는 상담만 진행했을 뿐 유족 구조금 지급은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감형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반환은 어려운 상태인가요? 뭔가 유족 구조금을 다시 반환해라는 어려움도 안 썼어요. 네, 그걸 다 했습니다. 그거를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 측은 어떻게 최 씨네 가족이 유족 구조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걸까? 우리는 박 씨가 운영했던 한 사업체를 찾았습니다. 유족 구조금을 저도 전혀 몰랐었고요. 어느 날 옥전으로 뭐가 날라왔어요. 저희가 그거를 뭐 신청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피해자 쪽에서 신청을 하고 그것을 구상권으로 국가에서 저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서 저희가 변제를 했고요. 가해자 측은 고지서가 날라와 청구된 금액을 지불한 게 전부라 합니다. 지금 뭐 하루하루 사는 게 사실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뭐 미안한 부분이 없으면 그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정말 저도 한 동네 살면서 많이 뵀었던 분인데 그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때문에 또 한 번 눈물을 흘려야 했던 가족들. 유족 구조금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한 건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족이 정부의 구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감형된 사례가 50여 건에 달했는데요. 실화탐사대가 취재했던 사건들 속에도 유족 구조금이 있었습니다. 29살 남성 A씨가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22살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약혼녀를 190 본 적이 없는 숫자입니다. 진짜. 작년 약혼녀를 무려 191번 찔러 사망케 한 사건. 아유, 이건 뭐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예. 아, 이 사건은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죠. 고 정혜주 양의 어머니 차경미 씨는 다시 한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17년 맨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뭐 정신이 없었고 경황도 없었고 그렇죠. 저한테 연락이 먼저 왔어요. 주변 분들이 야 너 뭐 저쪽에서 돈 받았냐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벌써 기사가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받아서 그게 양형의 기준을 영향을 미쳐서 내가 이제 자식을 팔아먹은 그런 엄마가 돼버린 거죠. 벌써 지역사회에서는. 가해자 측이 유족구조금 전액을 지급했다는 점 때문에 1심 판결에 영향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이후에 저래 나오네요. 네. 지원센터에서도 너무 황당하셨던 거예요. 이게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니까 본인들은 저희들한테 소개한 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이렇게 양형의 기준을 미치는 거에 대한 의식이 아예 없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권한이라는 거예요. 판사의 권한. 사랑하는 딸의 죽음도 모자라 오명까지 감당해야 했던 차경미 씨. 2심 판결을 앞두고 유족구조금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적극 소명했다 합니다. 그 결과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 씨네 가족의 소식을 들은 경미 씨는 유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당당히 싸워서 이기셔야죠. 뒤집어야죠. 저희처럼 그 피해자 가족들을 2번 죽인다는 생각을 한 번 한다면 그 유족구조금으로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 받았다는 그 소리 그거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를 거예요. 야속할이 많지 유난히 화창했던 날, 고 최덕규 씨가 잠든 곳을 찾았습니다. 고인 앞에 선 유족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없이 죄스럽다 합니다. 억울해. 당신도 억울하지. 어떻게 샀는지 웃겨. 말이 안 되잖아. 여보, 볼 면목이 없어.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삶. 영웅 같았던 아버지 앞에서 한참을 다짐하던 아들 민준 씨. 재판 끝날 때까지는 못 올 것 같아요. 예, 제가 마음을 다 잡고 어찌됐든 아빠의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데 아빠를 보면 저도 너무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려서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진짜 모든 게 끝나면 그때 찾아뵙지. 지금은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취재 도중 우리는 박 씨의 행보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항소를 했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좀 없었나요? 항소했죠. 씨가. 항소했어요? 바로 항소했던데요. 판결 나자마자. 네? 그날 다 바로요? 네네. 3년 6개월형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까? 우리는 어머니에게 박 씨의 항소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거기서 항소를 한다고요? 죄를 그렇게 안 졌대요. 최소의 형량을 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도 항소를 했다는 거는 아직 하고 있지 않다고 밖에 저는 다른 말로는 어떻게. 유독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설 명절. 맞아요. 그 전국 곳곳에 눈도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네. 가족이 모두 모여 온기를 나눠야 할 그날이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셨거든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10년 이상 산에 있었던 것 같아요. 70대의 나이에도 벌을 키우기 위해 양봉장에서 생활하다시피 했던 든든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게 뭔가 일이 생겼던 걸 안 건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였습니다. 지인분이 저한테 전화를 준 거죠. 벌집 한번 가봐라. 뭔가 이상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지와 오랜 세월 함께했던 종선 씨가 불길함을 느낀 이유는 뭘까? 한 20년 동안 같이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서로 통화하면서 매일 그렇게 하다시피 같이 살았죠. 제가 어려운 일 좀 힘든 일 있으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날은 평소와 달리 이른 오전부터 전화가 왔었다는데요. 27일 날 9시 41분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진동으로 놔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갖고 통화를 못 했죠. 제가 9시 55분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꺼져 있어요. 단 10여 분 사이에 꺼진 전화기에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6시에 저녁을 같이 먹자고 전화를 했더만 전화가 꺼져서 이상하다 했는데 그 다음날 28일 날 점심 때 전화를 하니까 또 전화가 안 돼요. 원래 전화가 자주 꺼져 있어요? 아니 전혀 전화를 한 번도 꺼놓은 적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상하길래 아드님한테 연락하고 빨리 아버지를 좀 찾아봐라. 가족과 지인들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양봉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자마자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근데 아무런 거시기가 안 보였습니다. 언뜻 보기엔 특별한 것 없었던 양봉장이었지만 자세히 살펴볼수록 이상한 점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그것만 없었으면 아버지가 어디 가셨나? 여행 가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보여버리니까 아버지는 먼 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냥. 아버지는 차를 무조건 갖고 가시는 분, 차를 안 갖고 오면 무조건 잠그시는 분, 담배는 무조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는 분 이런 분이신데 그런 것들이 좀 이상해서 아버지가 담배를 좀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담배하고 나이가 그대로 있더라고 이렇게 올려서 차를 보니까 블랙박스도 없고 운전대 흙들이 많이 묻어있고 좌석에 흙이 막 묻어있길래 아 이거는 큰일 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지 이미 하루가 지난 상황. 아들은 곧장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는데요. 실제 차량 내부의 모습입니다. 흙도 정말 많이 묻어있어요. 예. 자세히 보면 블랙박스 선 연결부가 구부러져 있습니다. 좀 수상해요. 신고 즉시 시작된 경찰과 소방의 수색 활동. 하지만 양봉장이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인근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추적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튿날 경찰은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실종 사건에서 범죄 수사로 전환했고 수색 인력을 늘렸지만 아버지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는데요. 아, 정말 많은 인원이 애써주셨네요. 가족들이 얼마나 애탔을까요? 이틀에 걸친 수색에도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 현장 갔을 때 그 당일에 정읍이 한 눈이 10cm 정도 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9일 날 같은 경우는 대설주의보도 내렸었고 그래서 뭐 흔적이나 이런 발자국 같은 걸 좀 찾기가 좀 힘들었었고 점점점 범위를 이제 넓혀가면서 저수지나 이런 것들도 있는 것도 다 해보고 했는데 그냥 단순 실종은 아니겠다는 생각은 좀 들긴 했었습니다. 수색이 종료된 건 신고한 지 3일째가 되던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도로에 있는 그 카메라를 전체 동원해가지고 그걸 찾았죠. 아하. 그 차량을 2대를 지목을 해갖고 그걸 찾았어요. 그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죠. 그래갖고 30일 날 그분이 실토를 한 거예요. 경찰이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그날 양봉장에 다녀간 사람을 추적했고 뒷주머니에 뭐 넣죠. 그중 한 명인 이 씨가 둔기로 보이는 물건을 챙겨 양봉장으로 향한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조사 끝에 그는 아버지를 살해 후 안매장했다고 자백했다는데요. 아이고. 이 씨도 비슷한 또래 70대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우스 밑에 자그만하게 꼬리 하나 있는데 50cm 이 정도 파신 것 같아요. 그 정도 파서 묻었습니다. 아이고. 참.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현장 가보니까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버지 이렇게 흙을 이렇게 하면서 꺼내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면서. 움막으로부터 불과 20m가량 떨어진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아버지.
이렇게 가까이에 계셨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의 마지막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했다고 합니다. 제 정수리 쪽 부분은 아예 그 뼈까지 뚫린 듯한 상태였어요. 얼굴이 딱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상처돼요. 입 안에 다 이제 골절이었거든요. 이빨이 성한 게 없을 정도로. 가슴팍 쪽에 딱 그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 저거 발로 밟은 것 같아 하는 갈비뼈 쪽에 이렇게 대각선 이 모양으로 골절하고 있었거든요. 대체 아휴. 그의 시신을 수습하던 중 또 하나 눈에 띈 점이 있었다는데요. 귀에만 흙이 있는 게 아니라 코 저기 안까지 흙이 있었어요. 물에서도 그렇고 흙에서도 그렇고 숨을 쉬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설마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전문가는 이 씨가 아버지를 공격한 양상에 주목했습니다. 돌아가신 분하고 지금 가해자분 사이에 이전에 충돌이 더 많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범죄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살인 사건을 볼 때 공격 부위를 많이 봅니다. 얼굴하고요, 이렇게 머리 쪽 있죠. 이쪽을 공격하는 것은 사람을 살해할 목적도 있지만 저 사람 인격 자체가 너무 믿기 때문에 잔혹한 얼굴 훼손 방법이나 이 머리 두개골 훼손 방법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자기 혼자 생각하는 사무치는 원한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처참히 살해당한 아버지. 아무리 애써봐도 상황을 받아들이긴 역부족입니다. 아버지가 원한 같은 것도 없고 아버지는 진짜 좋은 사람들한테 잘 하고 지내시고 그게 사시는 분인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이고. 자식들과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던 아버지를 떠올리면 가슴은 더욱 아려옵니다. 고기랑 다 이렇게 냉장고에 넣으셨습니다. 김치랑 다 해갖고 떡국이랑 언제 오냐고 셋째한테 설이니까요. 설 명절이니까. 전화까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 씨가 긴급 체포된 다음 날 경찰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 내용을 밝혔습니다. 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판매한 것에 대한 감정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둔교로 살해 후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파고 안매장한 피해자를 추적 수사로 검거하였습니다. 이 씨가 약 2년 전 아버지에게 벌통을 구입했는데 그 벌통에 여왕벌이 없어 그를 찾아갔고 그로 인해 생긴 마찰로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유족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벌을 사갔어요. 벌통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왕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할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사갔을 거 아니에요. 그 2년 전 이야기를 지금 와서 진술한다는 게 샀을 때 이야기를 하지 왜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해? 뒤늦게. 네. 아버지의 성격을 잘 아는 종선 씨도 이해할 수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정직하신 분이고 자기가 여왕벌이 없다면 벌통이라도 그냥 주실 분이에요. 뭐 50통, 뭐 100통 이렇게 사가면 뭐 3통, 5통도 그냥 무료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도 주실 사람이에요. 예, 그냥도. 예, 같은 양봉업자니까 내 것을 사갔으니까 돈을 많이 버시라고 이렇게 더 주시고 항상 그랬어요. 수십 년간 벌을 키워온 양봉업자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까? 벌통 하나에 얼마쯤이에요? 3월달에 최고 시세가 많이 비쌀 때인데 45만 원에서 50만 원. 지금 겨울이라서요. 벌이 많이 없어서 20만 원대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번 사건 들으셨잖아요. 현업에 계시는데 어떠셨어요? 말이 안 되죠. 그때 얘기했으면 한 마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많이 하나. 이런 걸 하나 주는 거 일도 아니고 통을 바꿔주든가 이런 걸 한 마리 빼서 주든가 했을 텐데. 아 그렇게 큰 고가의 그게 아니에요? 이 벌통에 여왕벌이 없는 게 가끔 생길 수도 있는 일인가 봅니다. 설령 정말 여왕벌이 없었다고 해도 전혀 다툼으로 번질 일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경찰의 발표 이후 사건은 연일 보도됐고 이 씨의 주장만을 접한 사람들의 화살은 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것도 느낌이 들어서 사람을 2번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지역사회다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또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일일이 설명을 다 했어요, 진짜. 이렇게 사고 삽니다. 사건 사고 삽니다. 대답을 해드리는데 그냥 지쳤어요. 하지만 이 씨의 진술 외엔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진짜 정황을 알 수 없는 상황. 그러네요. 그런데 언론에 공개된 이 씨의 차량을 본 아버지의 지인이 실화탐사대에 다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분인가는 확실인가는 몰라도 봄인가 여름인가 모르겠어요. 어떤 하얀 차가 붕 오고 올라오더니 차를 보고 죽으라고 뒷밖으로 도망가 볼때 그놈이 내 벌 둥치러 왔나 봐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를 몇 번을 들었어요. 혹시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걸까? 아버지는 늘 차량에 호신용품을 챙겨 다녔다고 합니다. 가청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사라진 그날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양봉장에서 아버지를 만난 가스 배달 기사였는데요. 저한테 전화 온 것이 8시 26분. 처음 인터뷰했던 분에게 전화한 시간보다 1시간 전쯤이에요. 네. 3kg 여유통이 있거든요. 그놈을 충전해서 갖다 달라. 그때 전화를 했는데 옆에서 좀 사람 소리가 나가지고 누구 있는갑다. 혼자가 아니셨나 보네요. 양봉장에 가면 늘 담소를 나누곤 했던 두 사람. 그날은 좀 다른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침에 이제 밥 먹고 들어왔는데 벌 도둑 잡았다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물어봤더만 잘 아신대요. 옛날에 나한테 그 사람 사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벌통을 훔치려다 들통난 사람은 다름 아닌 피의자 이 씨. 아버지는 그와 실랑이가 있었다고도 했다는데요. 주머니에 돈 10만 원인가 넣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 돈을 받고 못 오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가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그 벌통을 구입해야 된다고 100만 원이면 아마 세 통 나중에도 또 사야 된다고 어쩐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일단 가라고 얘기했나 봐요. 이런 상황을 전문가는 어떻게 분석할까? 저는 고도의 지능범이라고 봐요. 어떻게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합리화할 것이냐. 진술을 자기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 사건의 근본적 원인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쪽 돌아가신 분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피해자가 죽을 만하다. 피해자가 공격당한 건 그 사람의 책임이다 하는 저희 범죄 심리학 용어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라고 그러거든요. 전형적인 태도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체포된 지 얼마 뒤에 무엇보다 신속한 수사를 바라던 유족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치장에서 음동을 했다고요?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진실이 영원히 감춰질 뻔한 겁니다. 그로 인해 더욱 늦춰진 수사. 담당 경찰은 어떤 입장일까? 무슨 일이죠, 이게? 무슨 일이죠?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니까 저희도 인정을 하고 지금 이미 그 병원에서 다 거의 전부 회복이 돼가지고 여기 와서 이틀 동안 유치장에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지금 이제 송치가 됐기 때문에 벌통 훔치려고 하다가 적발이 돼서 우울감에 느낀 말 얘기를 들었고 군에 못 잡아 당신 돌아가서 그런 끔찍한 행위를 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고 그 단순히 여왕벌을 대한 문제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뭐 일반적인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철못을 자기가 죽음으로 끝내려고 하는 느낌? 좀 황당했습니다. 따뜻하면은 따뜻하게 이야기해야지 왜 말을 못하고 죽으려고 자살을 했을까? 대체 이 씨는 왜 이토록 벌에 집착했던 걸까? 실화탐사대는 인근 마을을 수소문해봤습니다. 주민들이 뭔가 더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나는 뒤집었다도 없다고. 마을에도 소문이 그렇게 났나 봐요. 그러네요. 네. 겨울에 벌이 왜 필요해? 화분 두 개를 확인하고 그 하우스 농사 하는 사람들이 벌이 필요하다는 만약 침을
추측만이 무성한 가운데 한 주민에게 이 씨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잘 알아요. 범행 했다는 사람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근데 이해가 안 가. 그 사람이 그랬다는 것이. 잘하고서 친절하게 지내고 또 뭐 채소 2만 원 좀 갖다 먹으라고.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안 봐야 되는 거다. 여기서 볼 때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냥. 농사를 지으며 주위 사람들에겐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 씨. 그가 운영하던 농장에선 범행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통이네. 이 씨의 농장엔 벌을 키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벌통이 꽤 많은데요? 네. 하지만 한 주민의 추측대로 농작물의 수정을 위해 벌이 필요했다기엔 키우고 있는 작물이 없었습니다. 이 씨를 잘 안다는 주민들은 벌통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는 듯했는데요. 뭐죠? 겨울에 벌이 왜 필요해요? 근데 물이랑 땄잖아요. 그 집은. 물 땄어요? 모르겠어요. 그거까지는. 근데 나는 그 사람의 벌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황당한데요? 여전히 이 씨는 범행의 명확한 이유를 내놓지 않는 상황. 그의 가족들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수소문 끝에 그가 살았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이 그곳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아니 왜요? 안녕하세요. 신고하신 거예요? 누가 신고를 하셨어요? 좀 말씀드리기 힘든데. 신고하셨구나. 신고하셨지.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신고해서 왔어요. 신고하고. 가족분들이 계시니까 여쭤보려고. 그러면 선생님. 제 명함 드렸으니까. 저희가 한번 신고자분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그분이 맞으신다면 여쭤는 볼게요. 하하 참. 하지만 다음 날에도 아무런 답이 없는 이 씨의 가족들. 한참을 기다린 끝에 그의 집에 누군가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실화탐사대는 그에게 연락을 시도해봤는데요. MBC 실화탐사대에서 전화드렸는데요. 저희는 할 얘기가 없고요. 공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저희가 무슨 말 하겠어요. 저희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다 변호사랑 협의해서 다 취할 거예요. 오지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떠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그 죽음에 대한 진실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을 거예요. 가해자가 아직 뭐 어디에 놓았다 정신없어서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못 찾았고 휴대폰도 못 찾았습니다. 많이 답답하죠. 억울하기도 하고. 네, 블랙박스와 아버지 휴대폰도 이 씨가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사람된 도리로서 가해자가 와서 용서라도 구할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아무 소식도 없고 그래서 용서를 해줄 수가 없다 그냥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휴. 남부럽지 않게 화목하고 평화로웠던 가족. 대가족이었군요. 많네요 가족들이. 인질까지 갖고 있다 지금. 무심코 남겨뒀던 영상과 사진 몇 장이 아버지의 마지막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뭐 다들 그러겠지만은 빈자리가 큽니다 사실은. 눈물. 죄송하죠 아버지 항상 못해요.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할 걸. 그런 겁니다. 세배도 받지 못하고 떠난 아버지. 아들은 늦게나마 마지막 인사를 올려봅니다. 뭔가를 좀 와서 사죄를 한다던가 그렇게 하면은 또 우리가 또 마음 사람이란지라 마음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 법대로 진행을 할까 생각합니다. 검찰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뭔가 답을 주겠죠.